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소강 상태로 들어가면서 주식시장의 눈은 실적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소 실망스러운 2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식시장이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주간전망대에서는 앞으로 2분기 실적들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상을 해보고 또 우리 주식시장의 방향성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증권 오은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하이투자증권 고태봉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요한 경제평론가분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실적 점검하기 전에요. 도대체 시장이 왜 이래요? 어느 분부터 먼저 한번. 글쎄요, 국내 시장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것들은 과거에도 있어왔던 그런 사태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네. 저희가 2017년을 생각을 하니까 2018년에는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10년서부터 보면 항상 그 2분기 이후부터는 실적이 떨어졌거든요. 그 전망이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떨어졌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수가 이제 박스권에 머물렀었던 게 이제 그동안의 지수 흐름이었죠. 하지만 2017년만이 유일하게 2분기,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국내의 어떤 여건을 보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리 찾아간다. 고태봉 센터장님. 빠져도 지금 너무 빠진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합니다만은 미국하고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계속 이제 어닝스 리비전, 즉 기업 실적들이 계속 좋아지는 국면이고요. 네. 소비라든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구성하는 이제 유가 같은 것들이 좀 빠지면서 좀 긍정적으로 가는 반면에 한국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특히 또 우리가 저희가 2분기, 3분기 때 기업들의 어떤 실적 추정치를 보면요. 미국하고 다르게 상당히 저희가 좀 안 좋은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조금 좋아지는 그림이 보인다면 아무래도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미국하고 차별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6월부터 달라진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역 분쟁, 무역 갈등이 좀 심화되면서 이때부터 어닝에 대한 그 포캐스트가 계속 떨어지는 모습으로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약간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선진 시장과 달리 신흥 시장이 같이 하락하는 와중에 이제 한국은 중국과 같이 묻어가면서 같이 떨어지고 있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시점에서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반등조차도 미미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신흥 시장 내에서 약간 유의미하게 또 다른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인디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디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달 들어서만 2.6% 올랐습니다. 다른 신흥 시장과 다르게 또 차별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한 부분이 중국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디아 쪽에는 상대적으로 이 한 발 비껴나 있다라는 부분들이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 같은 신흥 시장 내에서 약간 좀 차별화된 흐름이 좀 감지되고 있다는 부분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분석들을 해주셨으니까 전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보통 이야기할 때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이 2016년도와 17년도 그리고 올해와 이어지는 심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런 생각했을 때 2017년도는 그야말로 뭔가 변화하고 새로 시작하는 시기에서 경제 주체들의 마음가짐도 그랬고요. 근데 이것이 지속되면서 외부 환경,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타격으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소비도 위축되고 모든 부분에 위축되는 부분이 현재 경제 주가로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2분기 실적 점검과 이후에 이제 전망 이런 걸 좀 해봐야 되는데 2분기 실적 시즌은
어떻게들 보세요? 우리 고 센터장님 먼저 시작을 해주실까요? 포문을 한번 열어주시죠. 일단은 뭐 저희 특히 좀 자동차를 담당했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만 놓고 봤을 때는 신차들이 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성적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한국의 어닝스 비전을 봤을 때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오히려 애널리스트들이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낮아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닝스 비전이라는 거는 실적이 임박했을 때 결국 프리뷰라든지 프리뷰를 통해서 결국 실적이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를 판단하는 지표인데요. 점점 이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경제적 자신감,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자신감이 좀 많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 코스피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도 반도체 견인력이 워낙 그동안 이제 탁월했기 때문에요. 네. 사실 그 다음을 이제 이루고 있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 영향이 미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자에 대한 부분 의존도가 크다 보니까 다른 쪽은 많이 힘들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봅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이번처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어떤 관심도가 떨어지는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무역 갈등, 무역 분쟁이라는 이슈에 그 시장의 관심이 좀 함몰돼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실적이 시작이 될 때 일단 삼성전자가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내놨고요. 여기에 더해서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추정치도 계속 가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앞서 6월 1일부터 그러니까 무역 분쟁이 시작됐던 그 달부터 계속 감익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형주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6월 1일 날 대형주의 영업이익이 대략 46조 7천억 원이었는데 시장으로 추정을 했는데 최근 기준으로 보면은 45조 7천억 그러니까 대략 1조 원 정도 가량이 이제 감익이 된 상황이고요. 업종별로 놓고 보더라도 대부분 다 줄었습니다. 오히려 증익이 된 업종은 뭐 금융 같은 경우가 있었고요. 필수 소비재가 있었습니다. 좀 대부분의 업종이 대부분 감익이 됐고 금융이나 뭐 한두 업종 정도가 좀 증익이 되면서 체면 치레는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일단 무역 분쟁이라는 불확실성 게다가 최근에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하반기 성장률에 대한 부분을 좀 어둡게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에 반영을 하면서 주가 역시도 많이 싸졌지만 싸졌다는 것만으로 이게 증시가 모멘텀을 맞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모멘텀 부재한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옆으로 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팀장님 말씀하신 거를 이제 좀 더 확대를 하면 지금 저희가 이제 2분기 실적을 보고 3분기 실적을 예측을 하고 올해 이제 한 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무역 전쟁이라는 변수가 들어오니까 1분기 실적까지는 실적을 많이 따져줬지 않습니까? 근데 2분기 때는 이제 2분기 실적까지 따질 겨를이 전혀 없는 거죠. 2분기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왔다 하더라도 3분기 때부터 박살날 가능성도 있고 업종에 따라서는 네. 그런 부분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분기 실적에 대한 비중을 뭐 나와도 어차피 3분기 때는 맥이 끊어지니까 그렇게 큰 비중을 안 두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예. 있어서, 그러니까 1, 4분기에서 실적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았고 연장선상에서 2, 4분기까지 상향 조정했다가 그것이 실질적으로 되지 못하니까 거꾸러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286개 그 상장 기업들, 대기업들 보니까 지금 2분기 때 팀장님 말씀하셨던 걸 좀 더 이제 하면 대략 한 그 51조 대의 이제 상장 이익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뭐 앞서 한 1조 정도 줄었다라는 게 286개를 해도 50조대 초반으로 또 거기서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감익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외 여타 부분에 있어서도 감익이 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이 쓰이는 분명 부분들이죠.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수치죠. 기업에 따라서는.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3분기의 변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좀 그 시계를 글로벌로 한번 좀 넓혀보고 싶습니다. 이게 네. 국내에서의 실적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그러면 다른 나라 실적들은 어떻고 그쪽의 상황은 어떠냐 이런 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상대 비교니까 주식이라는 건. 일단 국가나 지역별로 놓고 봤을 때 가장 탑픽은 지금 미국입니다. 미국이 거의 독보적이고요. 그 다음이 유럽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이 아까 그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계속 6월 1일로 계속 비교를 해봤는데요. EPS 추정치가 미국 시장이 가장 높고 대략 한 4% 정도 그러니까 증가했습니다. 진행이 된 거고요. 다른 시장은 어떤가를 놓고 보니까 무역 분쟁의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아시아 엑스제팬이 좀 그
EPS 추정치가 계속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네. 마이너스 0.8%로 좀 떨어졌고 다른 EMEA 국가라든지 라틴 국가들도 EPS는 계속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외국인들이 어떤 자산에 투자할까라는 걸 놓고 봤을 때 가장 확실한 자산, 지금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이익이 늘어나는 실적 가능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미국으로 시장의 자금이 이동하고 한국이라든지 신흥시장 쪽에는 자꾸 매도가 나오는 이런 흐름이 계속 관찰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나 이런 게 좀 높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냐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하나의 주식으로 보고 미국, 중국, 뭐 인도, 뭐 유럽 봤을 때 내가 외국인이고 주식을 산다고 하면 선뜻 손을 대한민국 주식에다가 손을 내겠느냐. 지금 정치적으로 반짝하면서 전 세계에 시선을 모았지만은 그것이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력적이지 않은 것을 뒤집어서 어떻게 매력으로 보일 수 있느냐가 지금 경제 주체들의 모두의 고민인 것 같고 특히 여기서 책임은 정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여기서 잠깐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 그럼 3분기 이후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모멘텀은 좀 있어요? 근데 뭐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이제 확실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뭐 수출 의존도가 워낙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요. 네. 만약에 이제 무역 분쟁이 우리한테 진짜 불똥이 튄다 그러면 사실 그때부터는 더 암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무역 확장법 232조 원은 아직 윤곽조차도 안 나타났거든요. 네. 결국은 계속 이제 얼음장만 서로 놓고 있는 상황이지 실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요. 네. 예를 들어 기업 입장에서는 유보금이라든지 아니면 결국 앞으로 안 좋을 것들에 대비하는 아마 회계 처리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역 확장법 232조가 통과가 된다 하면 한국 자동차만 하더라도 수출은 거의 막힌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반도체 의존도가 워낙 높지만 반도체는 대부분 다 대중 수출이고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가 대미 수출의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무역 분쟁의 어떤 적어도 이 불똥이 만약에 튄다 그러면 사실 그때부터 숫자는 과격하게 깨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저희가 뭐 이 최악의 가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3분기 이후까지 우리가 본다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해결되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3분기 이후로 가서 봐야 된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상무부에서도 지금 한 70일 내에 일단은 얘기를 하고 나서 대통령이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철강이나 아니면 그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빨리 적용이 좀 됐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저희가 물론 11월 달에 일단 중간 선거까지는 계속 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사실 만약에 발동이 된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타격을 받기 시작할 거거든요. 네.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앞서 아시아 엑스제펜의 EPS 추정치가 0.8%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는 5.9%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과도하게 반영을 한 상황이고요. 네. 센티멘트가 그만큼 안 좋다라는 반증인데 실제 매크로 지표라든지 나타나고 있는 기업 실적의 어떤 추정치 하락은 생각만큼 크진 않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3분기께 가서 이러한 그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들이 실제 매크로 데이터에 반영이 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한 번 더 받는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때 가서 문제가 좀 더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건은 일단 무역 분쟁의 해결 실마리를 찾는 게 가장 좀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무역 전쟁의 해결 실마리가 찾아진다고 하면 그러면 주식시장은 좀 돌아서나요? 글쎄요, 이제 어떤 해결책을 찾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물론 그러겠죠.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물론 뭐 유럽 쪽은 조금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고 네. 중국 쪽하고는 좀 강경한 입장으로 가는 것 같고 현재 지금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뭐 워낙 큰 변수이기 때문에 쉽게 논하기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무역 분쟁이 현실화돼요? 이게 좀 아니 옛날에 대공황 때 이 무역 분쟁을 연상시키는 듯한 분위기가 하도 흘러가가지고 맨 처음 생각할 때는 이제 트럼프의 집권 전략의 하나, 그러니까 11월 달 레이스를 중간 선거를 겨냥한 거라고 이야기 맨 처음 시작하다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차츰 보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그냥 무역 관계된 이 G2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 패권 전략 하에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화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지구를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거죠. 네 편, 내 편으로. 그러니까 그 가운데 아주 정확하게 가운데 서 있는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고 이 무역 분쟁의 가장 고래 싸움에 새우 등 제대로 터지는 격이다. 뭐 이렇게 비극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될 게 사실 이제 일본하고 이제 유럽의 FTA도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뭐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 게 미국의 수출 1위가 국채, 2위가 지적재산권, 3위가 이제 항공기 이렇게 쭉 가는데요. 네. 결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메이드 차이나 2025 같은 거를 보시게 되면 결국 지적재산권에 기반을 둔 훨씬 첨단 어떤 산업에 대한 욕심이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계속 용인할 경우에는 결국 중국이 미국 잡아먹는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결국 버릇을 고쳐올 때까지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결국은 중미 무역 갈등에 지금 이제 뭐 처음에 500억, 나중에 뭐 2천억 불까지 적어도 계속해서 이제 이 테리프를 높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뭐 유럽과 일본이 손을 잡는다든지 또 저희가 2차, 3차의 어떤 쿠션들이 이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단순히 어떤 미국의 어떤 힘자랑이 아니라 결국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10% 정도가 되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갑자기 제로가 돼버린다면 또 유럽 내에서 또 한국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한국 제품들의 또 경쟁력하고도 직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연쇄적 반응들이 계속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좀 넘어가서 지금 낙폭이 좀 많이 과한 놈들은 어떤 놈들인가요? 주식시장에서? 글쎄요, 좀 애매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낙폭이 과대하다라는 것을 일단 절대 가치로 본다라면 뭐 PBR 뭐 1배 이하 수준, 네. 그다음에 이제 PER로 본다라면 뭐 10배 이하 이렇게 수준으로 판가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잘 아시겠지만 PBR이란 게 뭐 실질적인 정상 가치를 감안하는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뭐 어떤 특정 섹터에 대해서 저평가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고태봉 센터님도 나와 계시지만 자동차라고 해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주가가 지금 절대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제가 굳이 자동차를 예를 든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선뜻 매수에 나설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어떤 뭐 저점을 논한다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섣부른 그러한 행동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이제는 좀 하락을 멈출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서 매수 관점에서 쳐다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게 아닌가. 저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신님 동의하세요? 저는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 쪽이다 보니까 네. 좀 글로벌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가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동안 많이 빠진 국가들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에 와 있느냐. 실은 이게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아무래도 신흥국 통화 급락했고요. 네. 그리고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터키 일부 국가들이 이제 디폴트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지금의 어떤 신흥국 위기까지 오게 됐던 부분들인데 최근 들어서 신흥국 통화는 상당히 좀 안정적입니다. 강달러가 이어지고 있지만 신흥국 통화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아시아 통화가 최근 들어서 약간 좀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이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버티가 될 것 같은데 이전에 많이 빠졌던 국가들 아르헨티나라든지 아니면 브라질 같은 경우들이 좀 반등이 나왔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좋게 해석하자면 이번에 어떤 신흥국 위기가 끝나가는 거 아니야?라는 좀 의심이 들 수, 뭐 이런 그 긍정적인 이런 부분도 들 수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도 좀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지금의 어떤 무역 환경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이런 의견이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신흥국 시장을 좀 더 모니터링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동차 말고 자동차는 워낙 오랫동안 옆으로 기었기 때문에 낙폭이 과하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낮은 상태에서 옆으로 기어왔지. 근데 아까 뭐 차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자동차가 PBR 0.4배입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게 뭐 청산 가치 반도 이제 안 되는데 이게 결국 반등을 계속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쭉 다 보시게 되면 이번에 뭐 바이오도 많이 이제 빠졌지만 결국은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시게 되면 그렇게 또 훌륭한 종목이 없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그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뭐 자유무역이라는 걸 이제 부정을 하고 계속 보호무역 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 저희가 이 선진국에서 낙수 효과를 좀 얻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주가는 많이 빠져서 당연히 저희가 걱정했던 변수들이 사라진다면 V자 반등이 나와야 맞는데 네. 쉽게 저희가 손이 안 나가는 이유가 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위험 자산에서 좀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동안 뭐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도 사실 간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빠졌던 부분이 결국 V자 반등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결국 반등에 실패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 글로벌리하게 증시가 소강 상태에서 약간 좀 압축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이니까 좀 해외 쪽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시장 금리가 높아지면서 그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PER은 전체로 다 떨어졌습니다. 신흥국만 떨어진 게 아니라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떨어졌는데요. 떨어진 이유가 다 틀립니다.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이 과도했기 때문에 PER이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좀 덜어진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실적의 어떤 상향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까 주가 수익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부분은 이 미국 자산 내에서도 범 IT라고 할 수 있는 IT나 경기 소비재 업종의 주가 수익 비율은 계속 올랐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자산이 전 세계 글로벌리하게는 선택되는 자산인데 그 안에서도 범 IT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집중이 되면서 이런 증시 소강 상태에서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런 업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약간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특정 업종을 선택하려는 경향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게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 빼놓고 이거 손대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하고 뭐 얘기 듣기로는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빼놓고는 나머지 낙폭이 다 과다하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일반 뭐 소비자 그러니까 투자자들 상황에서 밸류에이션 싸거나 실적 상향 조정 업종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선뜻 손 나가겠습니까? 지금 심리에서. 그러니까 그게 힘든 것이겠죠. 예.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삼성전자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요. 이게 2분기 성적표가 1분기에 비해서 안 좋았잖아요. 근데 내용을 이렇게 뜯어보면 좋아질 것도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크게 휴대폰하고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라고 구분해 놓고 보면 뭐 디스플레이 쪽이 좀 안 좋아진 지는 좀 된 것 같고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좀 꺾이는 모습 아닌가요? 반도체만 뭐 살짝 살아있긴 합니다만 뭐 네. 장기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도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휴대폰은 이제 더 이상의 혁신은 뭐 애플이 됐건 삼성이 됐건 뭐 더 이상의 혁신은 바라기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한 세대 지난 휴대폰을 엊그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바꿀 만한 어떤 그러한 요인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패턴이죠. 그렇게 본다라면 삼성전자도 휴대폰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그런 영업이익을 부과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면 네. 이제는 뭐 반도체도 장기적인 트렌드가 꺾이는 상황이고 뭐 3분기까지는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3분기 이후부터는 또 그것도 불확실한 상황. 무역 전쟁을 제외하더라도 네. 그렇게 된다라면 삼성전자가 이끌지 못하면 국내 시장에 있어서는 뭐 뚜렷하게 나설 수 있는 SK하이닉스만 갖고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좀 그래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좋아요? 예, SK하이닉스가 반도체만 집중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살아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되기 때문에 일단 3분기까지는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3분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좀 주가 움직임도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뭐 200만 원 아래에서 계속 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200만 원 아래면 지금 5만 원이 깨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4만 원대. 예, 4만 원대에서 계속 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액분하기 전에 40만 원에서 놀던 주식이 네. 200만 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음. 조금 전망이 좀 불투명하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저께인가 이렇게 보도하기를 내년에는 폴더블 폰, 삼성전자에서 폴더블 폰이 출시된다라고 아예 단정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그래 나오더라고요. 예, 완전히 그 스크린이 접히는 이제 폴더블 폰이 나온다고 하면은 소비자들도 굉장히 궁금해할 거고, 근데 가격이 올라가겠죠. 170몇만 원이라고 얘기하던데 거기에 대한
변화라든지 삼성전자에 대한 변화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게 폴더블 폰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건지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거 옛날에 미닫이문처럼 경첩을 달아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니까 아예 자연스럽게 아마 근데 제작진에서 그럼 준비하겠어요. 디스플레이가 그냥 이렇게 꺾이는 꺾이는 거죠. 거죠. 꺾인다는 거죠. 디스플레이 이렇게. 꺾이는 겁니다. 그대로 이렇게도 안 부러지고? 예, 안 부러지고. 그러니까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냉정하게 좀 봐야 될 것들이 뭐냐면 저희가 그 폴더폰이 나오면 예. 제 역으로 여쭙겠습니다. 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가격이 비쌀 것 같아서 그렇죠.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볼 때, 얼리 어답터들이 볼 때나 아니면 어떤 부유층들이 볼 때는 가격 제약력이 없겠죠. 예.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봤을 때 지금 100만 원짜리 휴대폰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거든요. 그거의 2배 정도 되는 거라면 과연 대중화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서 기존에 있었던 휴대폰이 폴더폰 폰으로 바뀔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는 충분히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업에 이익을 부과할 수 있을 정도의 의미를 준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대중화될 수 있는 캐즘, 그러니까 대중화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기까지는 큰 벽이 작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네. 근데 삼성 뭐 그 IT 업종에 뭐 삼성전자 말고도 여럿이 있잖아요. 나 다른 것들은 좀 어떤가요? 뭐 전기, SDI 뭐 해가지고 등등 LG에서도 나오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던데. 뭐 최근에 전기는 뭐 MLCC나 이런 쪽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전기는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아 전기 쪽. 네, 전기 좀 괜찮고요. 네. 다만 이제 뭐 LG도 계속 지금 뭐 나오는 핸드폰 자체가 계속 실패를 하고 있고 네. 또 그다음에 뭐 자동차 VC 사업부가 있죠. 자동차 쪽도 사실 굉장히 야심차게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도 수익을 제대로 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LG도 물론 이번에 이제 뭐 회장님 이제 유고 이후에 적어도 경영진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좀 접촉선 중입니다. LG도. 그래서 일단 아까도 계속 말씀을 서두부터 드렸지만 이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게 저번에도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반도체는 워낙 환율이 크게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 수출이 이게 달러로 원래 반도체 가격이 정해지는 네, 거잖아요. 달러 그렇습니다. 베이스로. 예, 달러 베이스로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달러가 강세로 진행되고 이제 원화가 계속 약세 기조 뭐 그게 되니까 네. 거기서 이제 얻는 추가적인 뭐 이익단들 좀 있겠습니다만 지금 뭐 제가 구체적인 그 수치까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과거처럼 환율의 영향력은 그렇게 커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그 재무제표들을 좀 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환율단에 대해서 이제 이익들이 될 수 있지만 거기에 이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원가를 이제 맞추는 부분들을 좀 따져 보면 네. 과거처럼 그렇게 원화 약세에서 환율이 그 원화 약세에 따라서 수출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처럼 크지는 않는 부분들. 크지 않다. 예. 네, 이제 다음 우리 이 고태봉 센터장님 집중적으로 좀 여쭤볼게. 자동차는 뭐 좀 좋아질 기미가 있어요? 좋아져야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수가 참 많다. 뭐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지배구조 문제가 일단 한번 이제 실패를 했죠. 실패했죠. 그때가 가장 기대감이 컸는데 사실 그 기대가 완전 히 허물어진 이후에 거의 지금 투자자들의 외면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뭐 최근 들어서 뭐 그때 약속했던 것들이 이제 자사주를 이제 뭐 매입해서 소각하겠다라고 했는데 한 4천억 정도를 좀 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네. 사고 있는 중인데도 주가가 계속 내리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재미를 좀 못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시장에서 그때 자사주 소각한다 얘기 나올 때 예. 그 자사주 소각할 돈 가지고 R&D에 써라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주주 입장하고 또 이제 다를 수는 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주주가 워낙 화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사실 주주 달래기가 좀 필요했었습니다 당시에. 네, 네, 그리고 또 뭐 현대모비스가 결국은 현대자동차 최대 주주였기 때문에 네.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는 기본적으로 현대모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현대차가 측면 지원할 수 있는 뭐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네. 뭐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뭐 한 4천억 정도의 지금 이제 주식을 좀 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주가가 안 되고 있다는 거고요. 자동차가 좋아져야 될 이유는 뭐냐면 사실 자동차는 굉장히 이제 명확한 재화인 게 모델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왜냐하면 뭐 이 스마트폰은 더 빠르지만 한 5년 정도 예를 들어 현대기아자동차가 이번 신차는 이러이러한 테마
아니면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만들겠다. 그럼 파워트레인, 네. 그다음에 바디라든 이런 것들이 한 5년 정도는 정해놓은 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저희가 신차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기억나시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산타페가 나왔을 때 물이 샜다 그래서 수타페라고 불렀던 차 기억나시죠? 네. 그게 이번 신차 사이클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전부 다 실패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주력 모델인 이제 아반떼 같은 경우도 나오자마자 한 6개월 동안 우리가 처음 나왔던 이 전 모델 비교했을 때 한 38% 정도가 깨졌어요, 국내에서. 소나타는 우리 국민차라고 불렸던 소나타는 6개월 동안 마이너스 45%, 거의 반토막이 났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는 매 제너레이션마다 즉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늘 신차 효과라는 건 상수였지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네. 나오면 늘 잘 팔렸으니까요. 근데 이번 모델 사이클에서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력 차종이 전부 다 이렇게 박살이 나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가 안 팔리니까 결국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고 지금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판매 단가 대비 인센티브가 17%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재고 누적액이 매년 1.2조씩 쌓입니다. 재고가.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아까 실적이 계속 안 좋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재고를 소진해야 됩니다. 근데 네. 재고가 뭐 독일한 차를 어떻게 재고를 소진시키겠습니까? 결국 방법은 돈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인센티브. 네. 근데 우리가 IFRS 회계가 적용되고 나서부터는 생산법인, 판매법인, 금융법인이 연결 매출로 잡혀 있어요, 같이.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판매법인 판매를 못 하게 되면 매출 차감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게 우리 미실현 손익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지금 재고가 마치 우리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처럼 기아차 같은 경우 거의 5.2개월까지 재고가 쌓였고요. 현대차도 뭐 4.6개월까지 올라갔으니까 사실 재고가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뭐 상당히 많이 지금 주고 있고요. 결국은 현대자동차도 못 견디고 20년 만에 결국 KPI 법인장들을 평가하는 제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지금까지는 생산법인으로부터 많이 오더를 내리는 사람한테 점수를 많이 줬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생산 본위의 회사였죠. 네. 근데 이게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 결국은 어떻게 했냐? 홀세일 위주로 바꿨다는 거예요, KPI를. 그 얘기는 뭐냐면 야, 재고 빨리 소진해라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재고를 소진하는 방법은 월별 판매량을 높이거나 아니면 공급량을 줄여서 재고량을 줄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이 두 개가 병행되는 게 최근의 실적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생산법인에 생산을 안 하다 보니까 가장 주력 공장인 한국 공장, 미국 공장, 중국 공장의 가동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정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졌겠죠. 네. 그다음 또 하나가 인센티브를 워낙 많이 지급하다 보니까 판매법인의 이익이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네. 거기다 또 우리 현대캐피탈 뭐 같은 제가 보기 금융법인이 뭐 60개월 무이자라든지 중고차 가치가 크게 떨어요. 왜냐하면 동시대 인센티브를 많이 쓰게 되면 동시대 중고차 가격이 폭락하거든요. 네. 그럼 잔존 가치라고 부릅니다. 이게 3년 이후에 중고차 시장에서 얼마나 가격을 쳐줄 거냐인데 이게 10%포인트 이상 제가 봐도 가격이 떨어져 버렸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리스를 처음에 구성하고 중고차 시장에 팔았을 때 원래는 어느 정도 돈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10% 정도가 비어버리는 거를 결국은 캐피탈 회사가 보존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법인, 판매법인, 금융법인 거의 다 박살이 난 겁니다. 자, 그러면 생산법인이 가동률을 거의 70% 언더까지 떨어뜨린다 그러면 가장 직격탄은 부품 회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상장 회사 중에 부품사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PBR 막 0.4배, 3배, 2배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네. 그게 왜냐하면 뭐 최근 들어 아마 기사 보셨겠지만 1차 벤더가 완전히 파산이 일어나고 그 사이에 또 뭐 한국 GM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부품사가 굉장히 많이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자동차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걸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분기 때는 저희 1분기 때 사실 저희가 차화정이라고 불렸던 시기에 영업이익은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분기당 뭐 2.4조, 2.5조 네. 뭐 어렵지 않게 벌어왔는데 6천억 대가 나왔어요 1분기 때.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반도체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시가총액 2위는 늘 현대차라고 생각했지만 벌써 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6천억 대가 나왔는데요. 아마 2분기 때도 지금 컨센서스는 대충 한 9,500억 정도 돼 있지만 8천억 대 중반 정도까지 내려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아차 역시도 한 300억 정도까지 눈높이를 좀 낮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잡아도 이 실적은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형편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보충을 해서 두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예. 지금 미국 시장에서 왜 이렇게 실적의 형편은 없는지, 왜 안 팔리는지 하나 하고요.
중국 시장은 사드 여파 때문에 이제 뭐 사드 때문에 안 팔리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잘못했는가 보다 신차 내놓자 했는데 신차 효과 별로 없었잖아요, 중국 시장. 그 이유들이 뭔가요? 일단 미국은 지금 말씀드린 게 가장 이 요약판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딜러 체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다라 그래서 노스 아메리카 딜러 어소시에이션 같은 나다 같은 건 굉장히 제가 봐도 힘이 있는 로비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결국은 이제 메가 딜러 같은 경우는 일본 차, 뭐 독일 차, 한국 차 같이 섞어 팔다가 결국 경쟁이 없으면 저 구석에 그냥 먼지 쌓일도록 놔둬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한국 자동차가 아시겠지만 우리가 원엔 환율 뭐 1,400원, 1,500원대 싸우다가 지금 아시겠지만 거의 900원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 경쟁이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차를 내놨을 때 아까 뭐 반토막이 났다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국내 얘기입니다. 국내 소비자가 상당히 잘 봐도 촉이 좋아요. 국내 소비자가 아니라면 해외 나가도 어김없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상품이 안 좋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EPA, 미국 환경청에서 야, 니네 연비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해서 우리 연비가 다 후퇴했던 거 기억나시는가요? 네, 그렇죠. 그 이후에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IIHS라고 해서요. 그 미국 자동차 보험협회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탑 세이프티 팩이라고 해서 충돌 쾅 했을 때 얼마나 운전자가 보호받는지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지금까지는 정면 충돌 위주였다면 쉽게 말해 25%거나 빗겨서 충돌했을 때 차가 얼마나 찌그러지냐라는 거가 스몰 오버랩 크래시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정면 충돌은 굉장히 강한데 이 충돌을 했더니 다 빠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푸어 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차가 결국 측면 보강을 했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연비는 후퇴했고 차는 무거워졌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 차의 성능을 뛰어나게 만들겠습니까? 연비나 엔진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엔진을 우리가 GDI 엔진을 한 10년 그대로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엔진을 쓰고 차가 무거워지다 보니까 신차가 나왔는데 연비가 후퇴하는 유일한 모델이 현대기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품성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거고요. 소비자들은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난 5년 동안 저희가 굉장히 고생했던 부분이고요. 재고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감모 손실이 나옵니다. 이쪽은. 재고를 떨기 위해서 결국 돈을 다시 써야 되는. 그게 결국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번 7월부터 산타페 TM이라는 신차가 들어가기 시작한 게 이게 신차 사이클의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나라는 차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미국이 지금 전체 100대 차가 팔린다면 69대가 픽업 트럭 같은 라이트 트럭입니다. 그럼 반대로 31대만 우리가 익숙한 세단 형태의 차라는 거죠. 이게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국제요금가 150불까지 올라갔을 때는 반대였습니다. 그때 우리 승용차를 주로 만들고 있는 한국자동차, 일본자동차는 당시 뭐 쓰나미도 터졌고 리콜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독주였죠. 근데 유가가 이제 한 26불까지 한번 떨어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SUV 판매, 특히 라이트 트럭이 69%까지 간 건 처음 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아시겠지만 뭐 투싼하고 산타페 말고는 없거든요, 차가. 가장 실기한 거는 우리가 모델 포트폴리오를 잘 못 맞췄다는 거예요. 미국 애들이 좋아하는 차를 못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일단은 지난 5년 동안의 페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말씀하신 중국 같은 경우는요. 사실 사드가 있기 전에 저희가 징후가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1선 도시, 2선 도시까지는 대부분 다 평야입니다. 평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1선 도시가 가장 잘 사는 지역에 중국 애들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결국은 자동차를 더 이상 확대하지 못하도록 막았죠. 이게 보통 번호판 입찰제 같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하나가 2천만 원씩 하죠, 번호판이. 차를 못 사게 하는 거죠. 2선 도시는 조금 못 살지만 평지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가 잘 팔립니다. 근데 문제는 2선 도시에서 3선 도시로 움직였는데 3선 도시는 스촨 분지 같은 고원지대, 우리 따지면 강원도 같은 지역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은 더 없는데 지형은 험하다. 그럼 답이 뭐겠습니까? 저가형 SUV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린 저가형 SUV의 라인업이 거의 부족했고 굉장히 안 좋은 차를 비싸게 팔고 있었습니다. 이게 병행 판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한 15년 된 차를 중국에서는 새 차처럼 파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와서 파는 차들도 있어요, 일본 차들. 근데 그 차가 지금 중국 차에 비해서 가격이 거의 2배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그레이트월이라는 회사가 하발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굉장히 싼 차를 내놨는데 품질하고 성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스몰 SUV나 아니면 중형 SUV 쪽에서 중국 애들이 경쟁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실기를 했죠. 그래서 SUV 쪽에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SUV를 저희가 실기를 했습니다. 이게 컸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도 이제 어떻게 보면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미국처럼 딜러들의 힘이 세져요.
네. 그래서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사드가 터지기 직전에 기아 자동차에 딜러 문제가 발생했었죠. 네. 즉 딜러들이 야, 이 차 너무 비싸는 데다가 결국은 차가 잘 안 팔리다 보니까 가격 차별화 정책을 좀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드러나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뭐 약간 이제 딜러들끼리도 약간 자기가 안 좋았던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제가 좀 많이 복잡하게 엉켰고요. 네. 특히 지금 중국 정부가 나서서 굉장히 괴롭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북경 현대라는 게 아무래도 정치 중심인 북경이 있다 보니까 네. 왜 북경 벤츠 같은 데는 이익이 그렇게 크게 나는데 덩치가 이렇게 큰 현대는 이익이 안 나냐라고 쭉 조사를 해봤더니 뭐 우리 부품사들 굉장히 높은 마진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 지금은 부품사들의 마진까지도 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래서 자동차는 50대 50 합작 구조로 들어가지만 부품사는 100%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부품사에서 이익을 좀 많이 취하고 완성차 이익을 좀 스림하게 갖고 오는 그런 정책을 썼죠. 네. 처음에 성장할 때는 중국 애들이 다 알지만 용서해줬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는 미운털이 막혀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 용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여튼 중국 내에서 결국 같은 이제 북경과 현대가 사이가 조금 안 좋아졌고, 그다음 아까 얘기했지만 딜러들하고 갈등 문제,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어떤 경쟁력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겠죠. 그럼 당분간은 우리 그 자동차는 좀 전망이 어둡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5년 동안의 이런 문제 때문에 결과가 지금 이렇게 형편없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신차들이 투입되는 건 새로운 희망입니다. 네. 왜냐하면 앞으로 5년 동안은 계속 신차들이 공급될 거고요. 아까 고질적인 문제로 불거졌던 SUV 라인업이 뭐 현대의 예를 들면요, 뭐 A 세그먼트 뭐 칼리노, B 세그먼트 코나, C 세그먼트 투싼, 뭐 D 세그먼트 산타페, E 세그먼트의 이제 베러크루즈 후속이 올 12월에 나오고요. 네. 내년이 되면 제네시스 SUV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차종이 6개, 2개에서 6개로 라인이 확장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대응을 이제 제대로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뭐 희망을 계속 노래하고 싶은 마당에 이제 무역 확장법 232조 같은 그러니까요. 저희 숨통을 딱 끊어놓는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아마 지금 정도 미국이 19일, 20일 공청이니까 오늘 아마 이제 저희가 자고 나면 대충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폭스바겐하고 아마 현대자동차가 공청에서 제가 발언권을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여론이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요. 사실 미국 디트로이트 빅3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무역 확장법 232조는 1,700만 대라는 판매가 되는 시장에 지금 공급 능력은 1,200만 대. 그럼 500만 대 정도는 무조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네. 근데 이 500만 대가 보면 500만 대 거의 98%가 저희가 캐나다, 멕시코, EU, 일본, 한국입니다. 이 5개인데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대부분 다 디트로이트 빅3 애들이 공장을 지어놨어요. 그렇죠. 그쪽에. 그래서 결국 캐나다하고 멕시코산이라는 거는 다 미국산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까지도 이 25%를 거론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자, 그걸 제외하고 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늘 경쟁 상대인 이제 유럽과 일본과 한국 이제 셋이인데요. 미국은 아시겠지만 픽업 트럭은 대부분 다 빅3가 만듭니다. 지금 판매 1위, 2위, 3위를 보시게 되면 전부 다 픽업 트럭입니다. 그리고 포드 F 시리즈 같은 경우는 한 모델이 86만 대가 팔려요, 1년에. 어마어마하게 팔립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승용에 관심 없으니까 승용 수입할 때 관세 25% 다 공평하게 쌓아줄게 니네. 그러면 승용차가 25% 관세가 비싸지고 어떻게 보면 미국산 픽업 트럭은 경쟁이 더 있겠죠. 트럭이 잘 팔리게.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생각해 보면 트럼프도 자국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좀 생각 드는데 한편으로 이렇게 되면 아까도 뭐 우리 신흥시장 얘기를 하셨지만 멕시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존도가 크거든요. 이렇게. 네. 하여튼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타격이 있는 게 이미 기아 자동차의 멕시코 공장이 나중에 40만 대 이상까지 늘리겠다고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네. 벌써 K2, K3 엑센트 같은 차는 즉 싼 차들이죠. 네. 한국의 임금 1억을 감당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차들은. 네, 그렇죠. 그래서 멕시코로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쪽으로. 네. 근데 만약에 25% 관세가 쌓인다면 멕시코 전략도 타격을 받겠죠. 한국 수출이 원래는 신흥시장이 훨씬 컸습니다. 비중이. 네. 왜냐하면 미국 공장 짓고 나서부터는 바로 신흥시장에 훨씬 노출도가 컸는데 신흥시장이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신흥시장 자동차 판매가 크게 둔화됐고요. 특히 아중동 같은 경우가 굉장히 효자였는데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판매량이.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미국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만약 25%가 쌓인다 그러면 정말 재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제 생각은 지금 미국이 계속 언론이 돌아가는 걸로 봤을 때는 유럽 쪽이 지금 관세가 미국하고 차별이 큽니다.
미국은 수입 관세가 2.5%인데 네. 지금 유럽 같은 경우 저희 10% 훨씬 넘기 때문에 야 비슷한 수준을 맞춰라 이런 거고요. 중국은 25% 관세입니다. 2.5%하고 차이가 크니까 비슷하게 맞춰라 이런 건데 한국은 그나마 조금 다행으로 해석하자면 한미 FTA 때문에 수출 수입 거의 다 0입니다. 관세가 제로가 돼 있기 때문에 야 한국은 우리가 서로 다 타협이 된 건데 굳이 한국을 건드릴 필요 있겠어라는 얘기도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만약에 유럽하고 일본에는 영향이 있는데 한국이 만약에 그냥 잘 통과된다면 이건 사실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멕시코는 봐준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멕시코 전략 기지를 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남아 있겠죠. 근데 최악의 가정은 한국산 수출, 멕시코산 수출이 전부 다 25%가 쌓여버리면 저희로서는 퇴로가 별로 없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러면 하여튼 뭐 올해도 자동차는 특별한 변수가 생기기 전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대하기는 어렵다. 네. 또 하나가 더 지배구조 이슈가 막 9월 정도면 다시 불거질 겁니다. 다시 불거지겠죠. 그래서 지배구조하고 무역 확대법 232조라는 변수는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수소차가 대세가 돼요? 전기차가 대세가 돼요? 그건 지역의 어떤 에너지원에 따라 좀 차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2025년부터 내연기관 판매 금지를 했던 노르웨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수력 발전이 한 98%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행 지금도 테슬라 같은 걸 사면요 전기를 공짜로 줍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굉장히 사고 싶네. 그렇죠. 이게 우리가 TCO라고 부릅니다.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라고 해서 자동차를 사서부터 폐차시킬 때까지 들어가는 총 비용을 의미하는데요. 네. 에너지 값이 안 들다 보니까 사실 TCO가 일반 승용차하고 테슬라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나라는 무조건 전기차로 갑니다. 네. 근데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이 조금 저희가 불비한 일본 같은 경우죠. 왜냐하면 쓰나미 이후에 원자력 발전을 다 껐고요. 전기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나라의 정부에서 나서서 아예 수소 사회로 가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일본이 장기 계약을 맺었던 국가에서 가스를 수입하는데요. 가스가 옛날 중동에서 수입할 때보다 가격이 거의 반값입니다. 네, 그렇죠. 수소를 개지를 합니다. 개지라는 게 결국 이 가스에서부터 액체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인데요. 네, 네. 이걸 우리가 NFR이라는 그 기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귀뚜라미 보일러 같이 생긴 건데요. 네. 그 가정마다 다 붙여놓고 가스를 가스관을 연결시키게 되면 액체 수소가 나와요. 그게 결국은 지금 19만 호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530만 호까지 설치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설치를 많이 하는 거죠, 일본이. 네. 거기다가 지금 이제 그럼 그걸 갖다 곧바로 자동차로 아닙니다. 이게 약간 집어넣으면- 변환기가 필요하긴 한데 네. 앞으로는 그걸로 이제 자동차 충전도 할 수 있습니다. 할수 있겠다.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 상황이죠. 우리는 왜냐하면 전기 수급이 아직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네. 일본은 지금 이제 가스는 들어가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제법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로 전기를 키기 위해서 액체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동경을 중심으로 이미 저희가 수소 충전소가 100개소가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곧 320개소까지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도요다에서 나온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컨셉카입니다만은 수소 한 번 충전, 즉 3분 충전에 항속거리가 1000km가 넘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충분히 수소차를 쓸 수 있거든요. 편익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한국도 좀 늦었지만 왜냐면 우리가 먼저 만들었고 2년 뒤에 이제 일본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종주국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써도 문제가 없는 게 세계 최초로 만든 건 맞거든요. 네. 투산 FCV를. 네. 근데 정부가 어떻게 보면 2004년도, 3년도에 생각하고 지금 정부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일본보다 먼저 인프라를 깔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갈았죠. 전기차 중심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용이 이미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나마 다행으로 한국도 이제 뭐 100기소가 넘는 네. 저희가 충소를 세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아마 지역 에너지원 따라 좀 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미국하고 중국, 그다음 독일이 수소차에 뛰어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네. 저변이 이제는 막 확산되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건설주 좀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분이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건설주? 건설주가 그러니까 이제 그 건설을 이제 나누면 그 해외 수주, 네, 그다음에 해외하고 국내하고 이렇게. 네, 국내하고 이제 공공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 부분들 본다라면 지금 건설주들 실적들이 좋은 게 해외에서도 이제 수주가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솔직히 믿을 수는 없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그렇지만 이제 국내에서 지금 현재 그 분양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활발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익단들이 지금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 그렇게 본다라면 해외 수주가 많은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GS건설이라든지 이런 쪽들의 그 국내
네. 그 사업장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그러한 그 업체들이 현재 지금 수익이 좀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외는 최근 이제 그 유가가 좀 올라가면서 네. 인재 수주가 시작되는 단계죠. 해외는. 그렇습니다. 이제 수주가 들어오지만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이익을 구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워낙 경쟁이 심하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과거에서 뭐 말씀드렸던 GS건설 같은 경우도 해외 수주에서 완전히 뭐 빅백스를 밀어버릴 정도로 실적이 안 좋았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해외 수주 부분은 뭐 투자분들께서도 그 뉴스가 아무리 해외에서 수주했다 하더라도 크게 믿을 거는 못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 우리 최의원 평론가님 바이오 쪽 혹시 바이오 쪽은 지금 그 완전히 내추럴셀 그것 때문에 네네네. 예, 지금 완전히 이제 조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가지로 이제 저는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바이오 신약 개발 쪽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워낙 쉽지가 않았었던 분야를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죠. 저희가 임상, 1상, 2상, 3상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1상 뭐 2상만 통과했다 하더라도 주가가 급등하고 했던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 거품이었었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죠.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네. 임상 3상을 통과해서도 그게 신약 단계로 돌아서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또 걸리는데 걸리죠.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비자들의 인식들이 투자들의 인식이 이제 확연히 드러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그렇지만 지금 물론 최근에는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일부 제약사들 그다음에 보톡스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것들 확실한 물건을 팔고 있는 업체들 대웅제약 뭐 한미약품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견조하거든요 나름대로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신약에 대한 기대감들을 갖고 있는 주식들은 이미 이제 한 차례 좀 꺾였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 네. 그렇지 않고 실질적인 제약사들 이런 쪽들은 계속해서 좀 탄탄한 주가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이제 있겠습니다. 차별화 될 거다. 그러니까 예. 실적이 받쳐지는 거하고 기대감만 가지고 간 그렇습니다. 거하고 완전 차별화 된다. 예. 자, 근데 그러면은요. 요즘 주식 시장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럼? 물론 뭐 일부 개별성 종목들 네. 뭐 플랫폼 관련주들이 조금 반등을 준다라든지 네. 아니면 일부 무슨 뭐 실적이 이렇게 확 드러난 게임주라든지 네, 뭐 엔터주라든지 이런 것들 그것도 이제 업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 개별 종목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뭐 모든 시장에서든지 뭐 움직이는 종목들은 있었죠.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은 가능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투자자분들이 이제 뭐 사야 될 종목이 없냐라고 질문하면 네.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냉정하게 지금 따지고 보면 만약에 투자자분이 계좌에 주식이 하나도 없고 현금만 있다. 네. 그러면 투자자분들은 어떤 주식을 당신이 선뜻 사겠느냐? 네. 근데 그렇다면 뭐 평론가님도 말씀하신 손이 안 나가는 게 지금 뭐 현실인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으로 본다라면 역으로 내 주식을 누군가 사줘야 올라가는 게 이게 게임의 법칙인데 네. 그런 게임의 축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뭐 말씀드렸던 일부 종목들 개별 종목 치고 올라가는 것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한 거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라는 것은 저는 일반인 분들이 오히려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그건 전문가의 영역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린다라면 지금 주식시장은 변동성 장세 하에서 태풍 앞에서 조금 진짜 흔들리는 촛불의 모습이 아닌가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드렸네요. 오늘 아니 다들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다른 때는 얘기하면 얼굴이 막 밝아지기도 하고 저도 뭐 좀 사야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어떻게 물린 주식 어떻게 빨리 털고 나오지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 지금이. 자 어쨌든 그 무역 분쟁 실적 이런 거 말고 지금 챙겨봐야 될 이슈가 추가로 더 있나요? 요즘 뭐 대북 이슈도 좀 잠잠한 소강 상태로 간 것 같고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이슈가 지금 없는 거죠? 그거 이외에. 뭐 지금 무역 분쟁, 뭐 대북 이슈,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이제 좀 사그라들었다라는 점. 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아직은 변수입니다만 네. 조금 사그라들었다는 게 그나마 조금 희망적인 뉴스가 아닌가 좀 그렇게 뭐 보이죠. 대단한 그렇게 핵펀치가 될 만한 뉴스는 아닌 것 예, 같고. 그나마. 자, 넘어가서 예. 마지막으로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최근에 환율하고 유가가 변동성이 좀 심해요, 그죠?
뭐 특히 유가는 좀 널뛰기를 하고 있는 판이고 환율은 좀 계속 약세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런 그 환율이나 유가처럼 이런 가격 지표가 변동성이 이렇게 클 때에 좀 특별히 뭐 투자 전략을 좀 이렇게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부분들 있으면 요즘에 그 커머디티 가격이 상당히 좀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구두 개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구두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우디에 전화를 걸어서 200만 배럴 증사해라. 네, 뭐 그 얘기 뭐 그런 얘기 하죠. 아니, 캐파가 1000만 배럴 약간 넘는 정도 수준인데 이걸 200만 배럴 증사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이번에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외신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그 을의 짐작은 이런 그 국제 유가도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유가인데 뭐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게요. 1000만 배럴 이상 생산하는 국가가 총 3개 국가인데 미국은 자체 소비를 많이 하는 나라니까 네. 제외하고 나머지 사우디와 러시아 2개 나라인데 사우디에는 이미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러시아가 남았는데 러시아는 2014년도에 크림반도 침공한 이후에 G8에서 나가버렸어요. 아니 네. 퇴출시켰죠. 퇴출시키고 경제 제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에서 또 독극물 사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인데 과연 지금 왜 만나냐. 네. 이런 경제적인 실리적인 목적 이외에 과연 왜 만나냐라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유가와 관련된 이란을 제재하기 위해선 이란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사우디와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 협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아무래도 물가 관리가 중요하고 그래야 또 표를 얻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 뭐 화이자 CEO를 만나서 또 약가를 뭐 계속 동결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해 봤을 때 유가는 당분간은 일단 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연말까지 놓고 본다면은 좀 우상향하겠지만 일단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희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뭐랄까 과다하다고 할 정도로 상식을 뛰어넘는 것들은 일반인들 봤을 때 깜짝깜짝 놀랄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와의 이면에 무슨 뭐 계약이 있고 뭐가 있는지 몰라도 지금 돈은 흘러야 돈이 제대로 돌고 물건이 흘러야 서로 간에 상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예 그 원칙을 깨버리고 무역 분쟁을 들어간다는 거는 결국은 미국의 경제가 나중에 발등을 찍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고액 자산가들이 이야기하는 건 미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무역 분쟁을 통해 가지고 돈의 흐름을 막고 상품의 흐름을 막는다면은 2020년 가서 이렇게 침체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단기적으로 봐서는 11월 중간 선거. 첫 번째 성공한 건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거 통해 가지고 어필은 했는데 그 뒤에 나와야 할 부분들이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무역이니 뭐니 중국을 밀어붙이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그래서 손해는 보는 거는 우리들이고 특히 한국이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타격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이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은 군사의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는 또한 한미일 동맹이라는 부분 정치적인 의미까지 있기 때문에 참 줄타기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결과와 그 이후의 행보가 아주 특히 동북아시아 경제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분 전문가분 모시고 지금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직은 우리 주식시장이 낙관하기에는 좀 이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뭐 자잘한 여러 가지 이슈들 다 점검한 이후에 그 주식시장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